이번엔 이제 무선통신공학개론 기출문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선공학개론 기출문제 2020년도 국가직 9급입니다.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FM에서 기저적 대역폭이 100kHz이고 최대 주파수 편의가 75kHz일 때 카슨의 법칙을 통해서 대역폭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 주파수 편의가 주어져 있고 대역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역폭을 갖다가 구하게 되면 2배 델타 F 플러스 FM을 통해서 같이 계산할 수 있겠고요. 자, 이 부분이 100kHz가 되고, 그 다음에 대역폭이 100kHz죠. 이쪽이 100kHz, 그 다음에 주파수 편의가 75kHz. 이같이 해서 바로 계산하게 되면 175 곱하기 200이니까 350kHz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슨의 법칙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무선공학 개론에 필수적으로 나오는 문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궤도 위성을 정지궤도 위성과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낮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회전이, 즉 자전 공전 주기가 상당히 짧다라는 말씀,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개념을 통해서 값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데, 한번 높은 주파수 궤도에, 높은 위치의 궤도에 있을 때는 핸드오프가, 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낮은 궤도에 있을 때는 핸드오프가 자주 일어나지만 높은 궤도에 있을 때는 핸드오프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항상 지구하고 지구에서 궤도, 즉 위성을 바라봤을 때 정지하는 위성을 갖다가 정지궤도 위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핸드오프가 복잡도가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서 높다, 즉 자주 핸드오프를 갖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높이가 낮기 때문에 지원 시간이 정지궤도에 비해서 짧다,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예상 수명은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서 길다, 이와 같이 얘기했었는데, 위성과 관련된 이 걸 통해 가지고 수명을 갖다 얘기하게 된다면, 소형 위성과 정지 위성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상당히 짧다.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 중형 대형 위성보다는 1년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수명이 상당히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위성 수가 정지궤도 위성에서 많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서 수명은 짧다라는 표현을 갖다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송신 전력이 주어지고요, 수신 전력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차내의 경로 손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dB로 표현하기 때문에 각각의 두 개의 차, 즉 B를 갖다가 이용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자, 10노 전력이니까 10노고에 내가 손실로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100W 송신 전력을 갖다 기준을 하게 되고,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10노고에 10의 4승, 마이너스 4승에서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60dB가 된다 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즉 손실은 바로 60dB다 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변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변조를 하게 되면 높은 주파수로 이동시킨다라고 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혼선 없이 다중화할 수 있다. 신호를 변조하면 효율적으로 신호를 전송하기에 적합한 안테나 크기를 갖다가 줄일 수 있다.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저형 메시지를 협대역 FM 기법을 사용하여 변조하면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은 메시지 신호 대역폭의 약 2배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협대역 FM을 갖다가 뜻하게 되죠. 그래서 협대역 FM 같은 경우는 신호 대역폭, 메시지 신호의 약 2배에 해당되고 있다.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대역폭을 갖다가 계산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 그런데 협대역 같은 경우는 협대역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델타 F가 FM보다 훨씬 작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대역폭은
2배 FM으로서 쓸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광대역 같은 경우는 반대죠. 광대역 같은 경우는 델타 F가 FM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대역을 갖다가 구하게 되면 2배 델타 F로서 구할 수 있다. 근사적인 값입니다. 정확한 값은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또 한 가지 칼슨의 법칙을 갖다가 적용할 때는 전력의 99%를 갖다가 포함한다 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조 신호는 포함되어 있는 중복성을 제거하여 전송할 데이터량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데이터량을 줄이는 과정은 바로 소스 코딩에 해당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변조하고 데이터량을 줄이는 거하고는 무관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위성으로부터 가장 먼 지구까지 거리 D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지구 반경을 R이라고 하고 위성 고도를 이제 우리 같이 H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세타를 갖다가 우리는 최소 안각으로 잡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각은 결국은 90도 플러스 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것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인 법칙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죠. 사인 법칙을 갖다가 적용하게 되면 각각의 바라보는 각, 즉 베타가 있으면 이 마주보는 변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인 베타 분지, 자, 이와 같이 D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알파를 갖다가 얘기하면 이 값은 R 값하고 똑같죠. 따라서 사인 알파 값이 결국은 R로서 이 두 관계를 갖다가 이제 풀어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D 값을 갖다가 구하게 되면 사인 알파 분지 사인 베타의 R로서 이와 같이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와 같이 거리 D 값을 갖다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필요한 부분도 이제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변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면 이 부분은 R 플러스 H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각은 90도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이 각을 갖다가 가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사인 법칙을 갖다가 적용을 좀 하게 되면, 자, 사인의 90 플러스 세타 분지 R 플러스 H라고 하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값을 갖다가 우리가 뭐하고 또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지 보게 된다면, 마주보는 이 각, 자, 이 값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R이 되고, 자, 여기에 우리가 마주보는 각을 갖다가 하면 알파가 되죠. 자, 그래서 사인 알파 분지, 자, R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두 개의 각을 이용해 가지고 나타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D하고도 연관시켜서 또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D하고 또 연관시키게 되면 이것은 이제 베타에 관련된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통해서 또다시 같이 사인 법칙을 갖다가 적용하게 되면 사인 베타 분지 이제 D로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이런 관계식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제 풀게 될 텐데, 자, 여기서 각각의 값들을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기 있는 90 삼각형의 내부의 각의 합은 180도다라는 이런 관계를 갖다가 이용하게 되면, 일단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0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이 값이 결국은 이제 180도가 되죠.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이 각은 결국은 90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식을 우리가 똑같은 형태로서 바꾸게 되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알파 값을 갖다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우리가 90도에다가 빼기 베타 플러스 세타로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둘 것, 사인의 90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이 값은 코사인 세타하고 똑같은 그런 관계식을 갖다가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이 관계식을 갖다가 이용해서 보게 되면 사인 알파라는 값이 90배 빼기 베타 플러스 세타라는 값을 갖다가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인 알파라는 이 값을 사인의 90 빼기 베타 플러스 세타로 이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90도 값을 갖다가 가지기 때문에 코사인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코사인의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로 이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코사인은 무함수이기 때문에 코사인의 베타 플러스 알파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를 이용해서 값을 갖다가 좀 표현을 좀 하게 된다면, 자, 일단은 이 항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표현을 좀 하면, 자, 이 부분 앞에서 코사인의 세타 분지 R 플러스 H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또 사인 알파에 관련된 식을 갖다가 이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코사인 알파 대신에 코사인의 베타 플러스 알파로 표현할 수 있었고, 이걸 R로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B를 갖다가 표현을 좀 하게 된다면, 자, R 플러스 H 분지 R이라고 하는 이 값은 이건 코사인 세타 분지 코사인의 베타 플러스 알 세타죠. 제가 이거 표현 잘못했네요. 자, 이 부분이 세타, 알파가 아니라 세타, 세타로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의 이 값들을 갖다가 사인 법칙을 갖다가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문제는 다 풀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었고요. 거리를 구한 문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답은 바로 1번이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위성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 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위성통신은 상향과 하향이 있는데 대부분 상향이 높은 주파수 대역을 갖다가 차지하게 되고 하향은 상향보다 낮은 주파수 대역을 갖다가 이용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상향과 하향은 서로 주파수가 다르다라는 얘기 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향과 하향을 갖다 얘기할 때는 위성으로 갈 때는 상향, 위성에서 우리가 지구국으로 올 때는 하향, 이와 같이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상향과 하향은 대역을 갖다가 분류해서 양방 통신이 가능하게 되고, 전리층에서 반사 흡수 문제가 되지 않는 대역을 갖다 이용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정지궤도 위성에서는 도플러 초원의 특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은 지상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움직임의 특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지구국보다 위성이 높은 주파수로 신호를 갖다 송출한다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국이 높은 주파수를 갖다가 적용하게 되고요. 위성이 낮은 주파수를 갖다가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잘못된 그런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현악기가 나타낼 수 있는 소리의 최대 주파수가 5kHz이고 이 악기로 3분 20초 동안 연주된 곡을 엘리어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본화하고 각 표본단 16비트를 갖다가 변환하여 저장할 때 최소 데이터 용량은 몇 메가바이트겠느냐,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최대 주파수가 5kHz가 됩니다. 자, 5kHz가 되기 때문에 일부분 갖다 샘플링 하게 되면 2배의 FM을 갖다가 이용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바로 10kHz가 될 것입니다. 자, 10kHz가 되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각 표본을 16비트가 있기 때문에 표본 값은 10K에다가 그 다음에 16비트를 갖다가 곱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3분 20초 동안이니까 결국은 200초에 해당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을 갖다가 곱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서 나타나게 되면 32,000 kbps가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메가로 바이트로 표현하기 때문에 바이트로 표현한다는 것은 1바이트는 8비트 해당되니까 8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8로 나누게 되면 마치 4000바이트가 나온다. 메가로 하면 4메가바이트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되겠습니다. 자, 자유공간에서 전파되는 전자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파가 전파되는 도중에 장애물을 만나 반사, 회전, 산란 등에서 분산되고 이 분산된 신호들 중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수신계에 도달하는 현상을 다중경로 페이딩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로가 서로 달라가지고 수신되면 수신된 시간이 각각 달라지게 되죠. 그럼으로써 신호가 왜곡이 발생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 갖다가 다중경로 페이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하는 송수신기의 상대적인 방향에 따라서 수신 주파수가 변하는 현상을 바로 도플러 효과다라고 해서 도플러 효과 계산할 때 람다분의 V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V를 갖다가 우리는 시속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3600으로 나눠줘서 표현한다라는 것. 전개가 시간적으로 변하면 그 주위에 자기가 회전이 생긴다. 당연한 얘기죠. 안테나에서 방사된 전파는 항상 지표면과 수평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수평으로 진행하게 되면 수평 편파라고 되고 수직으로 진행하게 되면 수직 편파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평은 아니고 수평과 수직이 같이 회전하는 편파도 원편파도 존재하는 그런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고 수평과 수직, 크게는 수평과 수직 편파로서 나누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잘못된 그런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레이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레이더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왕복의 형태를 통해서 거리를 갖다가 구하게 되고요. 그 도착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표적거리 거리는 신호가 표적에 도달하고 귀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 표적의 방향은 귀환 신호의 도착 각도로 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떻게 이제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각도가 회전을 방향, 표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갖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표적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광대역 지향성 안테나를 갖다가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협대역 안테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성 안테나를 통해서 찾게 되죠. 그래야만이 표적의 방향을 갖다 바로 알 수 있고 도착 각도를 갖다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표적 속도는 기관이 발생된 도플러 천위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의 속도를 갖다 이용하는 때에 따라서 본래 발사된 신호와 수신된 신호 갖다 비교해가지고 그 주파수 차를 통해가지고 도플러 천위를 갖다가 구하게 되고, 그 도플러 천위를 갖다 알게 된다는 얘기는 바로 표적 속도를 갖다가 알 수 있다는 얘기고 똑같은 그런 개념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표적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광대역을 갖다가 안테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대역을 갖다가 이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반성파, 전송, 양측대파. 그래서 TC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전력 효율이 낮죠. 반성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잔력측대파 변조 방식보다 넓은 대역불 갖다 가지게 되죠. 좁은이 아니라 넓은이다. SSB 방식보다는 넓은 대역불 갖는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이 바로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ms 후에 16 PSK 심볼 10개가 전송됐다. 자, 10ms 동안에 지금 현재 심볼이 10개가 전송됐다라고 얘기한다면, 요거 하나의 심볼당 2의 4승이니까, 결국은 4비트가 전송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10개가 했으니까 결국은 40비트가 전송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10ms로 나누게 되면, 이건 초당 얼마가 되는지 갖다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를 갖다 얘기하게 됩니다. 자, 10개 심볼이 10ms 동안 같이 전송되고 있다. 그러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2승분지 10이기 때문에 바로 10의 3승 보호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BPS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4로 10의 3승을 바로 4로 나누게 되면 바로 BPS가 나오게 된다라고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또 구할 수 있고, 자, 이런 형태로서 바로 이제 계산해서 BPS 값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값, BPS 값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 값을 어떻게 전송하느냐를 갖다 얘기하게 되는데, BPS를 갖다가 구할 때는 보호에다가 4로 나눈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얘기고,
여기다가 4를 갖다가 곱해서 바로 BPS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로 나누면 안 돼요. 보에다가 비트 수를 갖다가 곱해서 BPS를 갖다가 구하는 것이지 나누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거 좀 조심 좀 하셔라 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보호 속도는 10개 심볼이니까 10ms 동안에 이와 같이 나눠서 이건 초당 보호수를 갖다가 구하게 되고요. 자, 보호수를 갖다가 구한 그 값에다가 비트 수를 갖다가 곱해서 BPS 값을 갖다가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위성으로부터 지구국으로 전파되는 수신 전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수신 안테나 이득에 비례한다. 당연한 얘기죠. 송신 안테나 이득에 비례하게 되고 송수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가 아니라 반비례하죠. 반비례. 파장의 제곱에 비례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신 경로를 통해서 경로선수를 얘기한다면 파장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 그 얘기는 결국은 주파수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가지게 된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신 전력을 구할 때는 일반적인 경로 손실을 갖다가 적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부분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부분이죠. 자, 다음과 같은 신호가 주어졌을 때 순시 주파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여기서 주파수 바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100Hz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위상이죠. 그것은 초기 위상. 신호에 대한 최대치, 바로 최대값이 바로 10V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순시 각주파수. 각주파수는 결국은 200파이가 되겠네요. 200파이가 바로 각주파수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이고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사인 함수로 표현된 메시지가 4V이고 반승파가 2V일 때 상축대파 SSB 신호의 진폭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방식이 현재 어떤 방식을 썼느냐가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SSB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얘기했을 때 하나는 보통 SSB는 DSB, SC로부터 우리는 SSB를 갖다가 얻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코사인 함수로 표현된 메시지다라고 했기 때문에 코사인의 오메가 예를 들면 ST다라고 얘기하게 되고 여기서 진폭은 4다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값을 갖다가 나타낼 때 여기에다가 두 개를 갖다가 곱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반성파는 2V가 되고 모두 다 코사인으로 표현됐다. 오메가 CT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8에다가 코사인의 오메가 ST, 코사인의 오메가 CT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2분의 1에 8에다가 이 부분은 코사인의 오메가 C 빼기 오메가 ST 그 다음에 코사인의 오메가 C 플러스 오메가 ST 자, 이렇게 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상측대파에 관련된 이 부분이죠. 상측대파에 관련된 부분의 진폭은 2분의 8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4V다. 하측대파의 진폭도 마찬가지로 4V로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SSB는 DSB-SC 즉 신호파와 반성파의 곱으로서 이루어진다.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차량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10기가에서 동작하고 있는 레이더가 있다. 차량이 108km/h의 속도로 레이더 일직선으로 접근하고 있을 때 자, 본래는 우리가 람다를 얘기할 때 이와 같이 FD죠. FD를 얘기할 때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일반적인 도플러현 주파수 확산 부분에는 결국은 람다분의 V에 이와 같이 코사인 세타로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레이더를 갖다가 이용하게 되면요. 왕복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배를 갖다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와 같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2가 들어가게 돼, 이 레이더 부분이고, 일반적인 우리가 이동통신에서는 하나에 도착되는 부분만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1이다라는 얘기죠.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자, 레이더의 식정된 도플러 주파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이 이루어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파장을 갖다가 구하게 되죠. 파장 이 값을 갖다가 대입을 시키기 위해서 파장을 구하게 되는데, 식기가 헬스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값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나타난 부분. 자, 그래서 람다를 갖다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람다는 F분의 3 곱하기 10의 8수. 자, 식기가니까 바로 10의 10승분지 3 곱하기 10의 8승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같이 해서 계산하게 되면 0.03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도플러 주파수 부분은 람다분의 2V를 갖다가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0.03분지 결국은 2 곱하기 V가 얼마로 접근하게 되냐면 108 곱하기 10의 3승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초당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3600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도플러 주파수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구형파 S1과 정연파가 주어져 있고 구형파가 주어져 있어요. 혼합계에서 서로 곱해진 후 출력신을 갖다가 나타내라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럼 쉽게 얘기하면 S1T하고 곱하기 S2T를 갖다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스펙트럼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게 돼요? S1F에다가 컨버전 S2F로 표현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때요, 주파수 낮은 것과 높은 것을 갖다 생각하게 되면 이 부분의 타워입니다. 여기는 T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워가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주파수는 상당히 높은 주파수가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싱크 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A 렉탱귤러 함수하고 연관시킵니다. A의 렉탱귤러 T는 우리가 푸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 A 타워의 싱크의 F 타워다. 여기서 타워가 나눠져야 되죠. 이같이. 자, 이런 관계를 갖다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갖다 보게 되면 A가 1이 되고요. 타워가 결국은 그냥 타워로 남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A가 1이 되니까 이 식은 타워의, 싱크의 F 타워로서 생각할 수 있죠. 싱크의 F 타워로서 계산하고 A는 1이기 때문에. 자, 그럼 높은 주파수로 변조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S2를 이용해가지고 변조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바로 낮은 주파수를 갖다 높은 주파수로 이동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서 푸리의 변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푸리의 변화를 갖다가 이용해서 높은 주파수로 이동을 갖다 시켜서 우리가 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 부분을 표현해가지고 각각을 갖다 나타나게 되는 형태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푸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 S1이죠. 2분의 1에 이 부분은 델타의 F-F0 플러스 델타의 코사인이니까 그렇습니다. F 플러스 F0다. 이런 얘기가 됐죠. 이것이 바로 S1F가 되고, 자, 두 번째, 앞에서 S2F는 앞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가 싱크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S2F를 갖다가 표현하게 되면, 타워의, 싱크의 F 타워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이 신호를 우리는 뭐예요? 컨버전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컨버전을 갖다 시켜주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델타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싱크 함수, 즉 S2F를 갖다가 F0만큼 이동시키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서 각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타워라는 그 값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여기에 나타낼 때, 푸리에 변할 때 진폭이 A이기 때문에 여기로 A로서 표현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서 컨버전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식을 통해서 S2F 값을 갖다 적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주파수가 변환시킨
그런 형태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결국은 싱크 함수가 F0에서 하나, 플러스 F0에서 하나, 마이너스 F0에서 하나. 자, 이 항이 결국은 상측 대파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 항이 바로 하측 대파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자, 그럼 싱크 함수를 갖다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 이같이 해서 이같이 표현했을 때, 여기가 타워분의 1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타워분의 1이라는 값을 갖다가 가지게 되고, 자, 크기는 2분의 A 타워가 된다. 자, 2분의 A 타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부분이 이제 이동을 했죠. F0로. 그렇기 때문에 F0로 이동했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이 뭐 타워분의 1로서 각각을 갖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1번에 해당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서 출력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동됐는지, 그럼 각각의 문제들을 갖다 보게 되면 어떤 특성을 갖다가 가지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 한번 보죠. 2번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펄스, 즉 메인에 대한 이 폭이 파워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됐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진폭이 잘못됐죠. 2분의 A 타워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진폭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런 예를 갖다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17번입니다. 지구 주위를 선회하는 인공위성에 적용되는 케플러 법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케플러 법칙은 총 3개의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궤도를 갖다가 이용할 때 안전하게 중심을 통해서, 중심이 원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같이 타원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회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공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원 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전을 한다라는 것. 자, 두 번째 법칙은 면적 속도 법칙입니다. 거리가 먼 거리부터는 결국은 천천히 이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리가 짧은 부분에서는 속도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면적과 여기 있는 면적은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경이 짧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빠르게 이동하게 되고, 자, 이쪽에서는 천천히 이동하게 된다. 즉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칙은 조화의 법칙이에요. 자,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궤도의 긴 반지름에 여기, 즉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 주기를 T라고 한다면 T의 제곱은, 자, 긴 반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가 긴 반경이라고 얘기한다면, R이라고 한다면 R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걸 갖다 우리는 조화의 법칙이다 라는 표현을 갖다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플러 법칙이 이같이 3가지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위성의 궤도는 타원이고 지구는 한 초점에 위치한다. 위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위성 속도는 달라진다. 위성의 궤도의 제곱은 타원의 반축정의 세제곱의 비례관계이다. 반비례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지구의 중심과 위성을 잇는 가상적인 선은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면적을 갖다가 휩쓸고 지나간다. 맞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전에 대한 주기 부분은 결국은 긴 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케플러 법칙을 갖다가 좀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지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오지 이동통신은 크게 3가지 서비스를 갖다가 얘기하게 돼요. 하나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초고속, 초지연, 초연결이라고 하는 3가지 서비스를 갖다가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영문으로 이같이 3가지로서 이용하게 되죠. ENBB, UR, LLC, MMTC 이같이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지에 대한 서비스 주의 개념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모바일 환경에서 LTE보다 높은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게 되는 UHF 콘텐츠, AR과 VR의 실감 미디어를 갖다가 적용하게 된다. 실감 미디어 같은 경우는 바로 ENBB에 해당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 요구들이 상이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각 서비스별로 별도의 네트워크를 갖다가 물리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한다. 별도의 라는 얘기가 틀렸죠.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대량의 디바이스에 연결된 초연결성으로서 IoT 인프라 구축 가능하다. 그래서 IoT 인프라 구축은 바로 MMTC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저지연, 초신뢰성을 제공하고 있는 자율주행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졌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갖다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G에 비해서 20배 높은 전송률을 갖다가 가지게 된다라는 걸 갖다 하게 돼요. 그래서 3D 영상까지 서비스를 갖다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물과 통신할 수 있는 부분이 제곱킬로미터당 결국은 100만 개가 동시에 이와 같이 통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안테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안테나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나타낼 때 앞에서 얘기했었죠. 우리가 전개의 특성을 갖다가 표현해서 나타나게 되고 최대 값에 전력의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dB 주죠. 자, 이 부분에 결국은 이 부분을 갖다 우리는 빈폭이다라는 표현을 갖다 썼었다. 그 다음에 기준 안테나를 통해서 절대이득을 갖다가 표현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시료 등방성 전력이라는 부분과 유효 전력이라는 부분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밑에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ERIP는 송신 전력과 송신 안테나의 이득을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ERIP를 갖다가 계산하게 되고 유효 국사 전력은 상대 이득에다가 2.1을 갖다가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무슨 일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같이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2.1을 갖다가 빼주는 그런 특성으로서 ERP를 갖다가 계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죠. 반전력 빔은 전력이 빔 최대값에 비해서 절반이 되는 지점 사이의 각을 갖다가 의미하게 된다. 2분의 1배라겠죠? 맞습니다. 무슨실 등방성 안테나는 절대 이득을 갖다가 기준을 하고 있다. 상대 이득이 아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안테나 이득은 최대 지향성과 방사 효율의 곱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도 나타나게 되는 것도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두 개의 곱으로 효율과 그 다음에 이득의 곱으로서 지향성의 곱으로서 우리가 안테나 이득을 갖다가 구할 수 있다. 자, ERIP는 송신 안테나의 절대 이득과 송신 전력의 곱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송신 안테나 절대 이득과 송신 전력의 곱으로서 우리는 ERIP를 갖다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대 이득과 상대 이득과의 관계를 갖다가 좀 표현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절대 이득의 기준 안테나는 바로 등방성 안테나를 갖다가 우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상대 이득 같은 경우는 기준 안테나는 보통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를 갖다가 기준으로서 상대 이득을 갖다가 표현하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은 DBD로서 표현하게 되고 DBI로서 표현하게 돼서 여기서 I라는 것은 아이소트로픽이라는 등방성을 뜻하게 되고요. D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이폴을 갖다가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폴 안테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상대 이득을 갖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등방성 안테나를 표현할 때는 바로 절대 이득을 갖다가 기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설명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파수 선택성 패딩에 대한 발생 조건이죠. 지금 현재 19번하고 20번은 약간 좀 난이도가 더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 선택성 패딩은 주파수 선택성 패딩과 비선택성 패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차이점은 바로 이거예요. 상관대역폭죠. 우리가 원하는 대역폭이 신호대역폭인데 신호대역폭과 변화가 되는 대역폭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신호대역폭이 이와 같이 패딩을 통해서 발생되고 있는 대역폭에 비해서 결국은 작을 때를 갖다 우리는 주파수 선택성 패딩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발생 조건을 갖다가 얘기하는 부분은 지연과 심벌 시간과를 갖다가 서로 비교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연 확산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제 B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역폭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역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벌 주기하고 지연 확산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게 된다면 심벌 주기보다 지연 확산이 클 때 그때를 갖다 우리는 주파수 선택성 패딩이다라는 걸 갖다 표현을 갖다 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은 지연 확산이 클 때 바로 주파수 선택성 패딩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는 도플러 주파수하고 심벌이라고는 좀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연 확산 심벌 시간보다 클 때 주파수 선택성 패딩이고 반대가 될 때, 즉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연 확산이 클 때가 선택성, 자, 이런 경우가 바로 비선택성이다. 비선택성 패딩이다. 선택적 패딩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지연 확산과 심벌 지속 시간과를 갖다가 비교해서 그 특성이 주파수 선택이냐 비선택이냐를 갖다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중경로에서 보통 일어나고 있는 이 시간 분산에 관련된 그거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다가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호대역폭과 자, 심볼 주기와 대역폭은 서로 같은 반대의 관계죠. 심볼 주기는 것은 대역폭을 갖다가 의미하는, 역수가 대역폭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죠. 지연 시간량도 확산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대역폭을 갖다가 얘기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연 확산량과 신호 대역폭으로 표현하게 되면 B분의 1로 표현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다 우리는 심볼 주기다라고 지금 얘기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선택성과 비선택성은 지연 확산과 심볼 지속 시간과의 관계를 갖다 나타나게 되는데, 심볼 지속 시간이 지연 확산보다 작을 때는 주파수 선택성, 지연 확산이 심볼 지속 시간보다 작을 때는 비선택성 주파수, 비선택성 페이딩이다 라고 분류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부정공학 개론 기출문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